거실의 벽시계가 오후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햇살은 창문을 통해 소파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그 따뜻함 속에 최지연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아, 미안해. 어깨가 결려서. 남편 재호의 목소리였다. 침대에 누운 그는 젊은 간병인 윤서의 손을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고 있었다. 윤서는 28살. 그 부드러운 손길과 능숙한 손가락 움직임은 단순한 간병을 넘어서 있었다. 재호의 얼굴에 피어오른 미소는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윤서가 낮게 속삭였다. 마치 밤의 침실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톤이었다. 지연은 문턱에 서서 그들의 등을 바라보았다. 재호는 윤서의 손을 자신의 가슴팍에 내려놓았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주었다. 나긋한 손길과 은밀한 몸짓. 여름날 오후의 햇살 속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은 36년을 한 남자와 살아온 여자의 눈에는 너무나 명백했다. 지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조용히 닫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뜬 것은 통신사 청구서 사본이었다. 지난 3개월간 재호의 휴대폰 기록. 윤서의 번호로 몰려있는 심야 통화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사진들이 지연의 눈에 들어왔다. 그 문자들을 읽으며 지연은 숨을 깊게 들었다 내쉬었다. 떨리는 손가락. 하지만 눈은 차분했다. 내가 뭘 놓친 거야? 지연은 거울을 봤다. 흰머리가 반이 된 얼굴. 팔자주름이 깊어진 눈가. 36년을 함께 산 남편은 28살 간병인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지연은 31살의 재호를 만났다. 그는 출판사 편집팀장이었고 그녀는 문화재청 학예사였다. 만남은 화려했다. 신문에 실린 전시 개막식. 그곳에서의 첫 인사. 재호의 입가에 맺힌 웃음은 그때도 지금 노트북 화면 속의 문자 사진에서도 같은 것이었다. 결혼 초반은 완벽했다. 서울 강남의 45평 아파트. 2아이. 강남의 빌라, 제주의 별장, 그리고 8개 계좌에 분산된 30억대의 자산.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재호는 62살이 된 올해 뇌경색으로 휠체어를 탔다. 지연은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다. 퇴직금을 털어 최고의 재활치료사를 찾아다녔고 밤새 그의 다리를 주물렀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재호는 지팡이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 그는 간병인을 고용했다. 서재 창문을 통해 정원이 보였다. 재호가 심은 단풍나무들이 여름 초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까 본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재호가 윤서의 손을 쥐는 방식. 마치 그녀를 놓칠까봐 두려운 듯한 그 표정. 그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옆에서는 재호가 자고 있었다.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다. 재호의 폰이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지연은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결국 재호가 몸을 일으켰다. 휴대폰을 들었다. 목소리를 죽였다. 응? 이 시간에?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기를 통해 작지만 분명한 음성. 오빠 혹시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재호의 목소리는 얼마나 부드러워졌는가. 물론이야. 무슨 일 있어? 지연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 햇살이 침실 창을 밝혔다. 지연은 이미 깨어 있었다. 밤새 재호의 전화 통화 내용을 귀담아 들었다. 윤서와 재호 사이의 대화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익숙함, 친밀함, 그리고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조심스러움.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봤다. 60살의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36년간 남편 뒷바라지로 살아온 여자. 그 여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많았다. 재호 씨. 아침 8시 식탁에 앉은 재호를 바라봤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다. 어제 밤에 누구랑 통화했어? 단순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재호의 손이 멈춘다. 뭐 아무도 아닌데. 거짓말이었다. 지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재호의 눈이 흔들렸다. 왼쪽으로 흔들렸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그 신체 신호임을 그와 30년 이상 같이 살면서 나만 아는 것이었다. 정말? 응. 왜? 재호가 오므린 입을 다시 벌렸다. 다시 닫았다.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부부 사이의 신뢰.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는 그 무언가. 지연은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아빠 재산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공동명의 부동산이랑 예금 계좌들. 갑자기 이게 왜 금궁한데? 준호의 목소리가 경계로 변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파악해 두려고. 침묵. 전화 저편에서 아들이 생각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엄마, 혹시 아빠가 뭐 하신 거 아니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답이었다. 내가 아빠 통장 기록 한번 살펴볼게. 뭔가 있으면 얘기해줘.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서재로 들어갔다. 노트북을 켜고 포토샵을 띄웠다. 그리고 프린트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후 3시경 윤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눈가에 피로가 어려 있었다. 밤새 재호와 무언가를 나눴을 것이다. 사모님, 어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경계하는 목소리였다. 윤서도 뭔가를 감지했다. 공기의 변화. 그 집에 흐르기 시작한 의심의 독. 좋아. 윤서 씨 어젯밤 잘 잤어? 네, 잘 잤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윤서의 눈이 흔들렸다. 지연은 그 눈을 오래 봤다. 충분히 오래. 그렇구나. 다행이네. 저녁 6시 재호가 거실에서 손을 저으며 지연을 불렀다. 여보, 여기 좀 와봐. 거실로 나가자 재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딱딱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준호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지연은 차분했다. 그냥 우리 재산 정리하자고 했어. 뭐가 문제야?
우리 은행 기록까지 확인한다고. 재호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그리고 그 올라간 목소리 속에 지연이 원하던 것이 있었다. 불안, 화, 그리고 죄책감. 무슨 일인데 그래? 내 재산 좀 정리하려고 이렇게 안 하면 강남 아파트랑 제주 별장도 다 당신 걸로 되어 있는데 나도 내 몫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지연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 하나하나가 칼처럼 떨어져 나왔다. 36년을 뭐 했냐고. 당신 누워만 있을 때 내가 뭐 했냐고. 그 다리 회복시킨 게 누구냐고. 재호가 일어서려다 몸이 흔들렸다. 왼쪽 다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지연은 그것을 봤다. 그의 약함을 정확히 봤다. 내가 다 알아. 당신 요즘 어떤 생각하는지. 뭘 안다는 거야? 모든 걸. 밤새 윤서랑 뭐 했는지도. 언제부터 그럴 생각했는지도. 그 아이 엄마한테 급여 올려준 것도.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근데 내가 할 일은 정해졌어. 내 아이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그리고 필요하면 법정까지 가서 모든 걸 얘기할 거야. 여보, 제발. 지연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돌아섰다. 그 밤 재호는 거실에서 혼자 밤을 새웠다. 지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오래전부터 그녀 혼자의 공간이었다. 침대 아래에는 더 많은 증거가 숨겨져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 보험 계약서, 그리고 윤서의 신원 정보. 지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누르자 통화음이 울렸다. 여기 법무법인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침묵. 그리고 지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계속됐다. 혼의 관계가 있는 남편. 재산 분할을 원합니다. 창밖은 밤이었다. 강남의 야경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그 야경 속에 36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연은 그 무너짐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분하게, 확실하게, 복수라는 이름으로.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 뭐야 이게? 아빠 통장에서 이상한 이체 기록이 많은데. 지연은 웃음을 참았다. 그건 내가 다 알아. 넌 변호사니까 엄마 도와줘. 알겠지? 엄마 아빠랑 뭐가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그냥 엄마를 도와주면 돼. 지연은 전화를 끊었다. 거울 앞에 섰다. 은빛 머리,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예리했다. 36년.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내 시간이야. 바깥은 아침이었다. 강남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 최지연의 진정한 복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날 집은 지옥으로 변했다. 재호는 거실과 침실을 오가며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윤서에게 전화를 걸려다 끊었다. 윤서에게 문자를 썼다 지웠다. 지연은 그 모든 것을 봤다. 남편의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쉬어 있는지. 똑똑.
윤서가 왔나? 지연이 물었다. 아침 10시. 윤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아,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재호의 말은 거짓이었다. 지연은 예약 시스템으로 이미 확인했다. 오늘은 윤서의 근무 날이었다. 예약이 취소된 것이었다. 윤서 쪽에서 재호는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를 한다고. 하지만 30분이 지났어도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방음이 된 욕실 밖에서 남편의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울음. 오후 2시 아들 준호가 집에 나타났다. 엄마, 너무 급해서. 준호는 서재로 지연을 이끌었다. 노트북 화면 위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아빠가 지난 3개월간 여기 계좌에서 한 번에 500만 원씩 이체했어. 모두 어디론가. 윤서 어머니 계좌야. 지연이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뭐? 지연은 천천히 설명했다. 윤서, 28살 간병인, 재호와의 관계, 모든 것.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0살의 변호사 아들.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그가 갑자기 15살 소년처럼 보였다. 엄마 진짜야? 응. 침묵. 아들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근데 이건 범죄 아니야. 아빠 명의로 된 재산을. 뭐라고? 윤서라는 여자가 아빠한테 접근한 게 사기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노인 대상 재산 사기죄. 심각해, 엄마. 지연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자신이 준비한 복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이 통장 거래 얘기를. 준호가 물었다. 아직 아무한테도. 그럼 혹시 아빠가 윤서한테 뭐라고 했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귀를 기울였다. 재호가 짐을 싸고 있는 소리였다. 밤 11시 재호가 짐을 들고 현관에 섰다. 어디가? 지연이 물었다. 호텔. 좀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 재호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다. 윤서한테 말했어? 아니, 아니. 그럼 뭐 때문에? 지연이 한 발 다가섰다.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처음으로. 내가 다 아는 줄 알면서도 자꾸 거짓말을 하고 윤서한테는 뭐라고 말한 거야? 재호가 뒤돌아봤다. 눈이 부어 있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은 뭐가 미안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지연은 계획된 대사를 읽고 있지 않았다. 지금은 분노였다. 진정한 분노. 35년 동안 누적된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엄마, 준호가 거실에서 나왔다. 아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아빠. 여기 앉아요. 재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짐을 내려놨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다. 남편은 아들의 명령에 따랐다. 아빠가 이 문제를 정확히 어디까지 생각했어요? 준호는 변호사였다. 아버지가 아닌 클라이언트를 마주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뭘? 엄마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아빠의 평판은, 회사는, 우리 가족은. 재호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지연은 주방에 서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계획이 아니었다. 이건 현실이었다.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남편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1시간 후 준호가 지연을 거실로 불렀다. 엄마, 앉아요. 지연이 앉자 준호가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어요. 그건 사실이고. 근데 엄마도 생각해야 할 게 있어. 뭐? 이 일을 공개했을 때 누가 더 상처받을까요? 엄마는, 나는, 내 여자, 친구는, 우리 회사의 클라이언트들은. 지연은 아들의 얼굴을 봤다. 아들의 얼굴에는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 아빠는 실수했어. 근데 엄마의 복수가 정말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건 준호가 말을 멈췄다. 엄마가 뭘 원하는 건지를 아빠와 얘기하는 거예요. 창밖은 밤이었다. 강남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아들의 말 속에서 자신이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 그것은 승리를 주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빼앗는가? 지연은 서재로 돌아갔다. 노트북 속의 모든 증거를 봤다. 통장, 사진, 통화 기록.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다르게 보였다. 이것들이 무기인가? 아니면 감옥인가? 밤 새벽 2시, 지연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침실에서 재호의 짧은 콧소리 소리가 들렸다. 결국 남편은 호텔을 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다. 그리고 지연은 깨달았다. 내가 뭘 할 거야? 정말로? 휴대폰을 들었다. 윤서의 번호를 검색했다. 아직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통화 기록 속에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멈췄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36년간 이 도시에서 만든 모든 것들이 지금 모두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복수는 쉬웠다. 하지만 그 이후는? 그 이후의 삶은? 그것이 진정한 문제였다. 사흘 뒤 준호가 다시 집에 왔다. 노트북을 들고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이거 봐. 화면에는 윤서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다. 게시물 날짜는 어제. 윤서는 재호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강남 클럽 VIP룸. 그 남자는 50대로 보였다. 재호보다 잘생긴 남자였다. 이건 지연이 화면을 가까이 봤다. 그 남자는 재호의 출판사 회장이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재력가.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는 인물. 엄마는 몰라도 아빠는 알 거야. 준호가 말했다. 저 남자 아빠랑 사업 파트너야. 그리고 저 사진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어. 재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침묵. 아빠한테 이 사진 보여줄 거야? 준호가 물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3시, 재호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봤다. 어디서 본 건지 몰랐지만 그 사진은 이미 그에게 도착해 있었다. 거실에서 새된 소리가 났다. 여보, 지연이 거실로 나갔다. 재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회색이었다. 이게 뭐야?
이게 손에 들린 휴대폰에는 윤서와 출판사 회장이 함께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몰라. 지연이 말했다. 넌 이거 알고 있었어. 넌 다 알고 있었어. 재호가 일어서려다 왼쪽 다리가 흔들렸다. 그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윤서가 저 남자한테 말이 끝나지 않았다. 그 대신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60대 남자의 눈물.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부끄러움이었다. 아빠한테 뭐라고 할 거야? 엄마가 준호가 물었다. 지연은 아들의 얼굴을 봤다. 아들의 얼굴도 딱딱했다. 난 모르겠어. 지연은 침실로 들어갔다. 밤 10시 윤서가 집에 나타났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다. 재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었다. 재호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윤서를 보지 않았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윤서가 가까워졌다. 재호는 몸을 돌렸다. 지팡이를 집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나가. 한 단어였다. 네? 뭐라고요? 네가 이 집에서 나가. 재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뭔가가 끊어진 것 같은 음성이 있었다. 왜 갑자기? 윤서가 웃음을 지으려다 멈췄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도 뭔가를 감지했다. 이번 달 급여는 줄 거야. 최대한 빨리 짐을 싸. 재호가 거실로 나갔다. 지팡이를 짚으며 휘청거리며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밤 11시 30분 준호가 법무법인에 전화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부친께서 노인 대상 사기에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다. 간병인을 통한 재산 이전, 그리고 은폐된 다중관계. 네, 증거가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변호사였다. 아들이 아니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새벽 1시 지연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침실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윤서 어머니였다. 사모님, 우리 윤서가 뭐 했대요? 급여를 끊는다고? 목소리는 높았다. 비명에 가까웠다. 제 딸이 뭐 잘못했어요? 지연은 침묵했다. 응? 대답을 해요. 우리 윤서는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침묵. 뭐야, 이렇게 무시하고. 변호사도 찾을 거고 너희한테 안 할 말 없어. 전화가 끊어졌다. 새벽 3시 재호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다. 휴대폰을 집었다. 윤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응? 한 단어. 윤서의 목소리는 차갑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넌 뭐가 필요한 거야? 침묵이 흘렀다. 지금 뭐 해? 만날 수 있어? 회장님, 이제 우리 그만하기로 해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뭐? 윤서야, 잠깐. 윤서는 이미 전화를 끊었다. 새벽 5시 강남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간병인을 통한 노인 재산 사기 사건. 사건 번호 2024-5674. 아침 7시 지연은 창밖을 봤다. 강남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 그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거실에는 재호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담배 피우며 처음으로 60년 만에 처음으로 준호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러 이미 로펌으로 갔다. 윤서는 다른 남자의 집에 있을 것이었다. 지연은 커피를 마셨다. 따뜻했지만 입에 맛이 없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처음으로 지연은 자신이 뭘 했는지를 봤다. 남편은 정신이 나갔다. 아들은 법정에 서 있다. 그리고 윤서는 다른 남자와 함께다. 관계의 파괴, 가족의 붕괴, 법적 전쟁, 그리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강남의 아침은 여전히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모두를 태우고 있었다. 시간은 복수의 장면을 희게 바래놓는다. 3년이 지났다. 법정 전쟁도 끝났다. 재호는 재산의 40%를 지연에게 양도했다. 윤서는 고소장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출판사 회장과의 관계도 깨졌다고 들었다. 아무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거실은 여전히 같은 거실이었지만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재호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오른쪽 다리에 뇌경색이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왼쪽 다리도 움직이지 않게 된 것처럼 보였다. 의사는 시민성이라고 했다. 마음이 몸을 버린 것. 준호는 로펌을 그만뒀다. 1년 전 아버지를 상대로 법정에 선 것이 계속 꿈에 나왔다고 했다. 지연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커피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시는 것이었다. 오후 3시 준호가 집에 왔다. 미혼이었다. 여자친구도 헤어졌다. 아버지 때문은 아니라고 했지만 모두 알았다. 엄마, 아빠 어때? 그냥 있어. 거실에 누워있는 재호를 보며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아빠, 밥 먹어.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천장을 보고 있었다. 준호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 안에는 지연이 만들어 놓은 죽이 있었다. 매일 같은 죽. 재호는 매일 그것을 남겼다. 저녁 6시 지연은 처음으로 재호의 옆에 앉았다. 오랜만에 재호 씨, 음성은 낮았다.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단지 피로했다. 뭐야? 재호가 물었다. 목소리도 작았다. 우리 뭐 하는 거야? 침묵. 계속 이렇게만 살아갈 거야? 재호가 천장에서 눈을 돌려 지연을 봤다. 3년 동안 처음으로 내가 뭘 더 할 수 있어? 모르겠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는 게, 그게 우리가 원한 거야? 재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여보, 처음으로 재호가 정직했다. 그냥 이기적이었어. 그게 다야. 지연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준호도 부엌에서 죽을 데우며 그 말을 들었다. 밤 9시 준호가 나왔다. 엄마, 나 좀 물어봐도 돼?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아니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참을 생각했다. 둘 다인 것 같아. 지연이 아들의 얼굴을 봤다. 33살 된 아들. 아직도 엄마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 모르겠어. 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지.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닐까? 일주일 뒤, 재호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했다. 준호가 옆에 섰다. 아빠, 천천히. 나 걸을 수 있어야 해. 재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왜? 그래야 엄마한테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말하지 않았다. 단지 아버지의 팔을 지탱했다. 그 다음 날, 지연은 거실에서 재호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것을 봤다. 휠체어가 아니라 지팡이. 어디가? 거실. 재호가 천천히 걸었다. 한 발 한 발. 마치 새로 배우는 것처럼. 2분이 걸렸다. 거실에서 소파까지 가는데, 그리고 소파에 앉은 재호는 처음으로 지연의 눈을 마주봤다. 미안해. 정말. 단순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3년이 들어 있었다. 모두를 상처 줬어. 준호도 나도. 그리고 내 자신도.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날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없어. 난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해. 그게 전부야. 침묵 속에서 뭔가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3개월 뒤 식탁에는 4명이 앉았다. 지연, 재호, 준호, 그리고 준호의 새 여자친구였다. 우리 오빠가 정말 잘해줘요. 그녀가 말했다. 준호를 보며. 준호는 웃음을 지었다. 오래간만에 진정한 웃음이었다. 재호는 밥을 천천히 먹고 있었다. 여전히 어눌했지만 먹고 있었다. 지연은 그들을 봤다. 망가지지 않은 가족. 망가졌던 가족이 다시 모인 것도 아니었다. 단지 상처를 안고 함께 사는 가족. 좋아? 지연이 재호에게 물었다. 응. 많이. 재호가 대답했다. 당신은? 그냥 감사해. 이렇게라도 함께 앉아 있어서. 밤 지연이 침대에 누웠다. 그 옆에는 재호가 있었다. 같은 침대. 여보, 응.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연은 생각했다. 다시 시작. 그런 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함께 계속 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았다. 모르겠어. 근데 계속 가는 건 가능할 것 같아. 재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다. 3년 만에. 미안해. 알아? 그리고 그들은 침묵 속에서 밤을 지냈다. 완벽하지 않은 화해. 완전하지 않은 용서. 하지만 함께하기로 한 결정. 강남의 야경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다르게 보였다. 부서진 것이 완벽하게 복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틈새로 빛이 들어온다.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것을 살아감이라고는 부를 수 있다. 지연과 재호는 그 빛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
함께 그리고 조용히.